(1964년에) 발표된 김승옥의 단편 무진기행에서 안개는 확장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세계를 보여준다. 이 작품이 가장 선명해지는 순간은 감각이 먼저 도착할 때다. 과거의 기억들은 무형의 잔재처럼 나타났다가 흩어지지만 사물에 대한 감각만은 또렷하게 다가온다. 그 중에 무진의 안개는 마치 소설 전체를 상징하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 작품은 흔히 안개를 중심으로 한 상징이나 실존적 고독의 서사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 텍스트를 지나치게 정돈된 구조로 만든다. 이 작품은 고정된 틀로 읽히기를 거부하는 무질서가 곳곳에 스며 있다. 이 텍스트를 하나의 의미로 환원하기보다 끝내 정리되지 않는 주인공의 심리 상태 그 자체로 볼 때 소설은 독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온다. 작품의 중심에는 자기 과거와의 불완전한 대화가 놓여 있다. 전쟁 시기 숨어 지내던 기억, 지워지지 않은 채 끝내 정리되지 않는 부끄러움, 그 위에 의도와는 다르게 펼쳐진 현재의 삶이 겹쳐진다. 떠나간 연인 이후 선택된 안정, 부와 혼인, 빼기 좋고 돈 많은 과부, 보장된 자리, 전무로 승진. 겉으로는 질서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타협으로 남는 것들이다. 그것은 떳떳하지는 않아도 싫지만은 않은 현재의 모습이다. 주변 인물들 또한 다르지 않다. 교양과 순수를 말하지만 결국 동일한 욕망과 감각을 반복하는 구조 안에 놓여 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놓은 입김 것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화자인 나가 도착한 곳은 안개나루라는 뜻의 무진이다. 그는 장인의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고향 무진으로 내려간다. 안개가 짙게 깔린 그곳에서 과거의 기억들과 마주하고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낯설게 바라보게 된다. 옛 친구들을 만나고 모교의 음악 선생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아내의 전보를 받고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다시 무진을 떠난다. 옛날을 생각나게 하는 무진의 맑은 공기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한다. 햇볕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음, 그리고 해풍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밤이 되면 무진은 소리와 빛이 하나로 겹쳐지는 공감각의 경험을 안겨준다. 시간이 서로 충돌하며 현재를 흔들어댄다. 이때 문장은 경험을 따라간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개구리 울음소리요.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짙게 깔린 안개에 가려 흐릿하게 보였다.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마치 수많은 비단 조개 껍질을 한꺼번에 맞비빌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 청각의 이미지가 시각의 이미지로 바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의 감각 속에서 일어나곤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다른 장면들에서는 경험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먼저 등장한다. 이때 투여는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경험을 대신하는 표면이 된다. 악어는 성적 이미지로 기억에 각인된 채로 이따금 현실 속에서 잠들어 있는 자아를 깨운다. 그 옛날 불면에 쫓기 위해 전선으로 불려나간 또래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골방에서 행하던 수음. 광주역 대합실에서 마주친 미친 여자의 젖가슴을 집적거리던 구두 닦기 소년. 자살한 술집 여자의 시신을 보고 정욕을 느끼는 순간. 잠 못 이루는 밤에 떠오르는 것은 어디선가 부부들은 교합하리라 와 같은 생각들이다. 이러한 성적 장면들 또한 명멸하는 기억의 흐름 안에 놓여 있다. 그것들이 하나의 의미망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저 흩어진 기억의 파편이 현실과 마주치는 순간일 뿐이다. 다만 우연히 무진에서 만난 한 사람만은 주인공의 생애로 끼어든 인물이 된다. 모교에서 음악 선생으로 근무하는 하인숙은 세무서장으로 출세한 동창생 조의 집에서 유행가 목포의 눈물을 불러서 화자인 나의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하 선생은 졸업 연주회 때 나비 부인 중에서 어떤 개인나를 부른 성악가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부르는 목포의 눈물에는 작부들이 부르는 그것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꺾임이 없었고, 대체로 유행가를 살려주는 목소리에 갈라짐이 없었고, 흔히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이 없었다. 그녀는 서울로 가고 싶어하며 나에게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말한다. 과거의 나를 닮은 하인숙은 바닷가 마을에서 주인공과 관계를 맺고 나에게 일탈의 경험을 안겨준다. 그리고 화자는 사랑을 느낀다. 다만 결혼 전에 떠나간 희와도 지금의 아내와도 다른 그 사랑은 무진의 모든 파편들처럼 흔들린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자는 전보를 받고 급히 작성한 서울로 부르겠다고 약속하는 이 편지를 찢어버리고 만다. 과거와 현재, 이상적인 가치관과 속물적인 바람이 끊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결말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하나의 완결된 서사가 아니다. 기억은 파편으로 남고 현재는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채 반복된다. 이 작품이 특정한 시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전쟁의 기억과 전후의 어두운 현실 속에 배어있는 꿈과 속물적인 것을 경멸하면서 그 속물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시대의 군상을 보여준다. 고등고시에 합격한 조에게 성기 하나가 미천인 여자들을 소개하는 중매쟁이들이 달려드는 세상. 정리되지 않은 기억과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 자체가 소설의 주제처럼 보인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전쟁을 피해 골방에 숨어 지내던 기억. 그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것을 떨치지 못한 채 이어지는 현재의 삶은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지 않는다. 그저 단편처럼 남아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시대를 해석하는 서사가 아니라 해석되지 못한 상태 자체를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 방향 없이 흐트러지는 기억과 의식의 나열. 그것이 이 작품이 포착한 시대의 공기다. 주인공이 무진을 떠나며 느낀 심한 부끄러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유추할 단서는 많다. 일단 무진은 어둡지만 때묻지 않은 시절의 순수를 간직한 것이다. 그 부끄러움은 서울로 데려가 주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는 하인숙에 대한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마음으로는 경멸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속세로 돌아가는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맑고 투명한 시청각적인 이미지를 뒤에 남기고 먼지 속으로 돌아가는 현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끝없이 바뀌는 사물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 중 어떤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것들이 뒤섞인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가 잠 못 들던 시간에 약을 먹고 죽은 술집 여자에 대한 것일지도 모른다. 과거는 현재에 대한 위안을 주지만 그를 잡아둘 힘은 없다. 과거 앞에서 현재가 부끄럽다 해도 그것은 인간을 잡아당기는 흡인력이 있다. 현재의 자신 외의 모든 것은 구속력이 없다. 부잣집딸의 회사에 중역으로 승진하는 현실은 성묘할 때 묘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끔찍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석에 끌려가는 새부치처럼 무진을 뒤로 하고 아내가 있는 서울로 향한다. 나는 다시 속물들 틈에 끼었다. 무진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은 모두 속물들이라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무의와 똑같은 무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장난이라고. 이 소설은 뚜렷한 기승전결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작품은 아니다. 기억이 명멸하는 흐름 속에서 뭔가 의미를 머금은 것처럼 보이는 풍경은 주인공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이러한 내면은 현실로 돌아가는 것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의 정체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나는 물이 가득한 강물이 흐르고 잔디로 덮인 방죽이 시오리 밖에 바닷가까지 뻗어나가 있고, 작은 숲이 있고 다리가 많고 골목이 많고 흙담이 많고 높은 포플러가 에워싼 운동장을 가진 학교들이 있고, 바닷가에서 주워온 까만 자갈이 깔린 뜰을 가진 사무소들이 있고, 대로 만든 와상이 밤거리에 나앉아 있는 시골을 생각했고, 그것은 무진이었다. 무진은 전쟁으로 마지막 하행 열차가 끊겼을 때 살리길을 걸어간 고향이고, 중학교 상급반 학생들이 트럭에 올라타고 일선으로 떠날 때 골방에 쭈그리고 앉아 그들의 행진 소리를 듣던 곳이다. 이에 비해 동창들 중에 가장 출세했다는 평판을 듣게 해준 서울은 이번에 자네가 전무가 되는 건 틀림없는 거고, 그러니 자네 한 일주일 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긴장을 풀고 푹 쉬었다가 오게. 전무님이 되면 책임이 더 무거워질 테니 말야. 라는 소리를 듣는 곳이다. 이런 현재와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해주는 무진은 과거의 시간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다. 무진에서는 공간도 시간도 나를 쉬게 해주지만 붙잡지는 못하는 것이다. 미국 작가 피츠제럴드를 좋아한다고 하는 후배 박 선생이 피츠제럴드의 팬답지 않게 아주 얌전하고
매사에 엄숙하고 가난하게 사는 곳. 무진에서의 휴식은 쉴 곳과 추억을 주지만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도 신문사 지국을 찾아가 구독 신청을 할 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생존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무진에서의 나는 항상 처박혀 있는 상태였었다. 더러운 옷차림과 누런 얼굴로 나는 항상 골방 안에서 뒹굴었다. 내가 깨어있을 때에는 수없이 많은 시간의 대열이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비웃으며 흘러가고 있었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긴 악몽들이 거꾸러져 있는 나에게 혹독한 채찍질을 하였었다. 동금 사이렌이 울리는 곳. 잠을 못 이루어 뒤척이는 밤이면 사이렌 소리는 불면의 상대가 되어준다. 어디선가 네 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 통금 해제의 사이렌이 불었다. 사이렌은 갑작스럽고 요란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길었다. 모든 사물이, 모든 사고가 그 사이렌에 흡수되어 갔다. 마침내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사이렌만 이 세상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도 마침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계속할 것 같았다. 그때 소리가 갑자기 힘을 잃으면서 꺾였고 길게 신음하며 사라져갔다. 무진은 세무서장으로 있는 동창생조가 서장실에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들러달라고 하는 속물들의 공간이자 초여름이 되면 몇 명씩 자살하는 삶의 애달픔이 배어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것의 연상은 아무래도 어둡던 나의 청년으로 다가오는 무진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칙칙하게 바래버린 누런 빛이 아닐까. 그래서 음악 선생은 무진이 밤엔 멋있는 고장이에요 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처마 끝에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발가벗고 기웃등거리며 그늘 속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읍에 부장된 광장도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햇빛만이 눈부시게 그 광장 위에서 끓고 있었고 그 눈부신 햇빛 속에서 정적 속에서 개 2마리가 혀를 빼물고 교미를 하고 있었다.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가 만나는 무지는 시간의 압축이라는 서술 기법을 통해 두 개의 자아가 교체되어 등장하는 무대다. 동시에 주인공 자신의 내면과 달리 겉도는 서울의 현실과 잊었지만 엄연히 살아 숨쉬는 삶의 사실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무대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 무지는 전무승진을 앞둔 주인공의 고해성사 기능을 하는 기록으로 보이기도 한다. 물론 급히 서울로 돌아가는 현실적인 자아가 과거의 순수가 남아있는 내면으로부터 사면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삶이 일종의 타협이라는 암시일지도 모른다. 과거와 현재, 내면과 현실, 꿈과 본능의 타협 말이다. 시공을 초월하는 수많은 이미지와 의식의 흐름 자체가 작품 세계로 독립되는 와중에 가장 투명한 색깔을 꼽자면 서울에서 출세한 주인공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일 것이다. 안개를 경계로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는 세계, 이승과 저승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것 같아도 안개가 걷히면서 나와 별 차이가 없는 공간. 그것은 바로 수면제 대신 청산가리를 먹고 죽은 술집 여자의 모습이 아닐까.
무슨 일입니까? 자살 시초입니다. 순경은 흥미없는 말투로 말했다. 누군데요? 읍에 있는 술집 여자입니다. 초여름이 되면 반드시 몇 명씩 죽지요. 네, 저 계집애는 아주 독살스러운 년이어서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저것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상 바가본드의 지구촌 문화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